닐슨 코리아 기준 최고 24% 시청률을 넘기며 매 회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인연이 배신으로 뒤엉키면서 소용돌이에 빠지는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JTBC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부모들의 자식 교육을 그려낸 드라마 스카이캐슬이었죠. 최고 23.779%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부부의 세계가 이 기록을 완전히 갈아엎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부의 세계 원작은 영국 드라마 닥터 포스터죠. 닥터 포스터는 정통 연극계의 잔뼈가 굵은 마이크 바틀렛이 총괄 기획한 드라마로 그리스 신화 메데이아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데이아는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해 남편과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게 되는 이 배신의 아이콘이죠. 원작 닥터 포스터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2015년 영국에서 방영했던 시즌 1은 한 해당 평균 950만 명의 영국인들이 시청했고 2017년에 방영된 시즌2는 그보다 더 많은 1020만 명의 평균 시청자 수와 함께 시청률 31%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결국 영국 최대의 시상식인 내셔널 텔레비전 어워드에서 닥터 포스터가 드라마 부분에서 상을 휩쓸었고 여자 주인공 슈란느 존스가 드라마 퍼포먼스에서 다른 쟁쟁한 배우들을 모두 제치고 수상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은 원작보다 한국의 부부의 세계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작 드라마를 방영한 영국 BBC 스튜디오도 이를 극찬했는데요. 찰스 해리슨 BBC 스튜디오 프로듀서는 한국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니 정말 놀랍다. 너무나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는 작품이다. 배우 김희애 씨의 명품 연기로 자신의 세계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깨닫는 한 여성의 삶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냈다. 김희애 씨의 냉담함과 따뜻함의 균형을 잡아내는 연기력은 정말이지 압권이었다. 라 극찬하였습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원작자 마이크 바틀렛의 본인의 원작 닥터 포스트를 한국의 JTBC가 리메이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라고 질문했더니 마이크 바틀렛은 완전히 신났고 엄청났다. 영국 원작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지만 원작의 핵심을 이해하고 전달하고 있어 개의치 않는다. 라며 한국판 부부의 세계는 fantastic. 특히 배우 김희애 씨가 여성 주인공으로서 이끌어가는 중심이고 존재감이 상당하다. 인상적이다. 김희애 씨의 연기력 덕분에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높을 것 같다. 전했습니다. 영국의 대표 언론사 더 가디언은 영국 BBC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부부의 세계는 한국 케이블 TV 역사상 최고 등급의 드라마가 되었다 라며 극찬했고 인도네시아 일간지 자카르타 포스트는 한국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채팅 그룹과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부부의 세계다. 인기가 너무 높아 아이플릭스에서 인도네시아 자막이 있는 버전이 출시되고 5월 11일부터 방송사 트랜스TV도 부부의 세계를 방영하기 시작했다. 라며 지난 5월 2일 인도네시아 자막이 포함된 부부의 세계가 첫 방영되자 하루 만에 인도네시아에서만 한국 부부의 세계에 대한 트위터 대화가 2200건이 있었고 2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참여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배우들의 SNS도 수많은 인도네시아 팬들의 응원의 메시지와 극찬들로 도배되었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보니 지난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하던 CNN 인도네시아가 배우 현빈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는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CNN 인도네시아 측은 치명적인 실수였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 장교 리정혁 역할을 맡았던 배우 현빈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엄청난 인기를 시감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류 열풍에 대한 연구를 해온 인도네시아의 과학연구소의 와유디 아크라말리아는 한국 영화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개발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라며 부부의 세계는 아시아인들의 가치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색된 이야기다.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이 대단하다. 라며 몰입도 측면에서 최고라 극찬하였습니다. 중국과 홍콩에서도 상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부부의 세계에 출연한 배우마다 5가지 꼭 알아야 할 점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보도하며 실제 배우들의 사생활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세계 신드롬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배우 김희애 씨는 얼떨떨하다 라며 우리도 모르게 여러가지 요소들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 라는 겸손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국의 원작자 마이크 바틀렛은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김희애 씨의 뛰어난 연기력을 꼽으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주변에서 꼭 봐야 한다고 난리가 났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두 가지 주제 같이 한번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간단한 이슈인데요. 일본의 공식 일간지로 불리는 아사히 신문이 세계의 표준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방식을 우리 일본에서 왜 채택하지 않느냐 라면서 특파원에 리포트를 실었죠. 말 그대로 자국의 총리를 아사히 신문이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한국 언론이 아닌 일본 언론이 한국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과 자국의 총리가 애써 자존심으로 한국의 능력을 외면한다는 면을 정면 비판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만 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아사히 신문에서 아베를 많이 비판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요미우리라든지 상케이 같은 신문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아베의 지지율 측면에서 수직 낙하하고 있다는 점을 앞다퉈 요미우리나 상케이 같은 신문들에서 보도하면서 아베를 애둘러 비판했고 긴급사태 선언이 늦었다는 점도 우리 돈 되는 라디오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비판을 했지만 이런 일본의 보수 신문에서도 빠짐없이 지적했죠. 요미우리와 상케이는 아베 정권의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보수 우익 성향의 신문들입니다. 이들 신문이 아베 내각 지지율과 비지지율이 역전했다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하루 이틀 전달한 게 아니지만 분석 기사와 사설을 통해서 꾸준하게 아베 정권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같은 경우 국가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내각 지지율은 상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뭔가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버둥버둥하는 인상을 주면서 지지율이 집결하지 못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베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는 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요미우리가 지금 지적을 했고, 상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대응 태세가 일본에서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다. 불충분한 태세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라면서 상케이는 주일 미 대사관이 지난 3일 일본 정부가 어떤 검사를 폭넓게 실지하지 않고 있어서 감염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귀국 희망자나 일시 체류자에게 즉각 귀국을 종용한 점을 거론하면서 동맹국에 의한 이례적인 어떤 불신의 표명이다라는 지적도 한 바가 있죠. 그에 이어서 꾸준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아주 깊이 다룰 이슈는 아니고 아베가 이런 위기 상황에 자국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를 원래 비판하던 그런 언론을 넘어서서 원래 아베를 옹호하고 아베의 지지율의 기반이 되어주던 그런 언론마저 이제 돌아서고 아베를 비판하고 있다.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 삼성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삼성전자가 1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했죠. 발표한 지 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소위 이런 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비팅하는 어떤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 물론이고, 제가 반도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근데 스마트폰도 나름의 어떤 양호한 어떤 경영 성과를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2분기가 이제 조금 걱정이다. 요 정도인데 2분기에도 반도체는 양호할 것 같다라고 컨센서스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 언급을 삼성전자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삼성전자가 이제 바로 어제 29일날 발표한 1분기 실적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 반도체와 스마트폰, 즉 주력 사업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선전을 거뒀고, 예를 들자면 반도체 DS,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사업부는 1분기 24조 1,300억 원 매출이죠. 영업이익 3조 7,200억
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 또한 17%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5% 증가했죠. 요게 뭐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회의라든지 온라인 강의, 그러니까 언택트, 비대면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면서 서버와 PC 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제가 커뮤니티 글에도 공유를 드렸지만 현물 가격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물에 쓰이는 반도체는 B2C 반도체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커스터머,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PC라든지 뭐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우리가 서버라고 하면 결국엔 뭐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B2B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한테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건데 그런 건 현물 가격의 지표로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1월, 2월, 3월, 4월 계속해서 이제 고정거래가가 비팅해 주면서 뭔가 그쪽 서버 쪽에서 뭔가 이런 언택트, 재택근무, 원격 회의 이런 것들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DDR4 8기가 D램 제품의 고정거래가 보면 3월 평균이 이제 2.94달러죠. 2월 대비해서 2% 정도 올랐고 1월 이후에 3개월째 오르고 있는데 이제 4월은 아직 발표 전이지만 저는 뭐 적어도 플랫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여파로 인한 어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요 증가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저는 2분기가 모든 지표, 모든 경제, 모든 어떤 그 기업들의 그런 수치적 측면에서 2분기가 바닥을 찍을 거예요. 분명히. 뭐 하다못해 미국의 GDP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GDP 성장률 1분기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2분기는 더 큰 마이너스를 분명히 찍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어떤 항공, 호텔, 관광 이런 직격탄을 맞는 파트도 물론 2분기 때 바닥을 찍겠지만 모든 뭐 모바일 뭐 하다못해 그런 쪽도 다 바닥을 찍을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2분기도 견조하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뭐 지금 뭐 와서 실적 발표하니까 언급을 드린 게 아니라 제 돈 되는 라디오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커뮤니티 글로도 제가 수차례 반도체 무너지지 않는다, 1분기 실적 분명히 잘 나온다 언급 드렸고 실제로 잘 나왔고 2분기도 저는 반도체는 견조하다고 판단을 하고 삼성전자도 컨콜에서 반도체 물론 2분기 예상은 불가능하지만 반도체 부분은 견조하다, 자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IM 부분 보죠. 그러니까 IM이 이제 IT하고 모바일 부분인데 IM 부분도 이제 비교적 선방했어요. 1분기 매출액이 26조 원, 영업이익이 2조 6,5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조금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오히려 증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조금 감소한 건 맞아요. 근데 마케팅 비용을 좀 절감해주면서 이익이 늘어났죠. 그래서 모바일은 2분기 때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반도체는 괜찮을 것 같다, 뭐 그 정도의 내용이고, 가전과 디스플레이는 조금 안 좋았어요. 뭐 CE 사업부라고 부르죠. 이제 소비자 가전 커스터머 일렉트로닉 사업부는 매출액 10조 3천억 원, 영업이익 4,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좀 감소를 했고, 물론 비수기기도 했지만 요즘 같은 때에 누가 가전제품 사러 다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았고, 아무래도 유럽 쪽에 삼성전자가 가진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2분기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이쪽은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기업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이나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주는 측면들을 본다면 저는 2분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CE 사업부도 있고 IM 사업부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반도체가 어려울 때는 생각보다 잘 버텨줘요. SK하이닉스보다. SK하이닉스는 전년도 반도체가 어려웠을 때 막 이대로 가면 막 어마어마한 지금 SK하이닉스 무너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언론에서 그런 오버를 할 만큼 타격이 심한데, 삼성전자는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꽤 잘 버텨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도체가 견조하게 버텨주고 오히려 서버향 수요가 나와주면서 2분기 다른 사업부는 안 좋아도 반도체가 잘 가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기업적으로 훨씬 낫다. 왜냐면 반도체
단일로 SK하이닉스는 펼쳐져 있고 뭐 낸드나 디램이나 다 어차피 서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비메모리 단일 회사가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TSMC 같이 비메모리 맡아서 파운드리 해주는 회사가 요즘에 지금 뭐 신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죠.